자, 그 2회 21번 해보에 안 한다고 하시죠. 안 한다고 했냐? 아, 그래. 21번이 어떤 거였더라? 접지는 그래. 접지 나오는 문제인데 해줄까? 접지는 솔직히 시험에서 좀 오고 스페이긴 해. 몰라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이걸 하려면 이제 물리투의 전의를 좀 배웠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전의는 물리투 과정이다 보니까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궁금하긴 하잖아, 그지? 맞냐? 해보자.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받아들여봐. 알겠지? 안 되면 많은 거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해도 되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래도 꽤 배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좀 해보자. 전개로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회로는 아닙니다. 아니 단순해 보이는 회로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회로는 아닌데 선생님도 이 문제를 뭐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같이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45V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25 1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5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제 접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접지는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냐면 이 지점을 어디다 연결한다? 그라운드에 연결. 땅에 연결한다는 뜻인데 땅에 연결을 해버리면 이제 저 지점 같은 경우는 그 전기도 기본적으로 회로에서 흐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전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높이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의 높이 차가 생기게 되면 그 높이 차로 인해 가지고 전하들이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 실제로.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런 압이 형성이 돼야만 이 회로에 뭐가 흐를 수 있냐면 전하들이 흘러갈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 위치 에너지와 뭐 운동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면 조금 좀 헷갈릴 수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전이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긴 했지만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떠한 놈이 10V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전이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그 회로 내에서는 10V만큼을 전이를 내려주는 요소가 있어야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전하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회로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전이 관계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그라운드는 여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전이가 0인 지점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전이가 어디가 0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지. 전지로 들어오는 제일 마지막 점에 오는 이쯤에서의 전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0이 되는 게 기본적이야. 그지? 그리고 내가 다시 얘가 얼마를 올려줘? 다시 45V를 올려주는 이제 그런 요소거든. 그리고 그 45V를 얘네들이 다시 내려주면서 0이 되는 이런 관계로 형성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접지를 해버린 순간 여기가 전이가 0이 돼. 여기가 0이 되는 그런 관계인 거야. 그럼 여기가 0이 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전이를 갖게 되고 다시 얘가 전이를 올리고 하면서 전이에 대한 계산이 다시 다 해줘야 돼. 다시. 새로운 저기가 이제 0이 되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이 계산이 새롭게 되는 이제 현상이 생기거든. 이게 자 어렵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접지시킨 부분 A에서의 전이를 0V라고 하면 B 지점에서의 전이는 얼마이겠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지점이 0이라면 우리가 폐회로 방정식이라고 폐회로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생긴 것도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하나의 폐회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폐회로. 근데 저기 땅이 연결돼 있는데 폐랑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면 폐회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회로 내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회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나면, 즉 다시 말해서 기전력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면 그 기전력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지금 회로가 몇 개인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여기에 회로가 몇 개지? 두 개인가? 자, 하나 해보죠. 요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밑으로 해가지고 두 개, 그지? 그래 안 그래? 또 있나? 그리고 두 개가 지금 다인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뭐야? 폐회로야 실제로. 순환 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체가 폐회로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 회로에서 모두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각각의 폐회로에서 전체 기전력의 합이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폐회로를 이렇게 해서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폐회로를 하나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폐회로에서는 반드시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얘가 45V를 내리면 이 네 개가 어떻게, 이 세 개가 어떻게 해줘야 돼? 45V를 반드시 내려주는 관계로 설명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폐회로를 잡으면 역시 여기서도 얘가 45V를 올리면 나머지 여기서 뭐야? 45V를 내려줘야 되는 그런 조건을 성립시켜야 되는 게 일반적이야.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폐회로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성립시켜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지점에서의 전위가 얼마냐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전위를 올바르게 구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야. 요렇게 바깥쪽에서의 전위하고 요렇게 안쪽에서의 이 바깥쪽으로 요렇게 잡아버려서 전위를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접지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접지가 적용이 안 된다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중처벌리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자.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해서도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폐회로 방정식. 즉 누군가가 10V를 올리면 반드시 누군가는 10V는 내려주는 관계를 성립시켜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 근데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어떻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게 맞지? 전하가 어떻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전류가 전체 전류가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 이 전체 전류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흘러가는 조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요렇게 폐로를 잡으면 전하가 지금 요렇게 흘러가서 요렇게 만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여기 있는 이 회로는 반드시 뭘 성립을 시켜줘야 돼? 회로 방정식을 성립시켜줘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거든. 그러면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각각 얼마씩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 비례식으로 해? 비례식이 아니라 오매 법칙으로 해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저항의 크기 얼마야? 이거 전체 저항부터 구해봐. 전체 저항 R을 먼저 구해보자. 왜냐면 전체 전류를 알아야만 각각 양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알 수가 있어. 15옴. 그렇지. 이거 전체 저항 구하면 15옴입니다. 그죠? 그러면 45V에 15옴이니까 전체 전류 I는 R분의 V 하면 R이 15고 여기가 45V니까 3A.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3A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4만페어가 각각의 양쪽으로 얼마씩 나눠져서 흘러야 되는 걸까라고 한다면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흘러간단 말이야. 저항의 크기에 역수비로 흘러간단 말이야. 지금 저항의 비가 여기는 35ohm이고 여기는 15ohm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저항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쪽은 얼마가 흘러가? 전체 전류의 3분의 1이 흘러가고 이쪽은 3분의 2가 흘러가고 그런 상황이야. 이쪽으로 1A가 흘러간다고 치면 이쪽으로는 2A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위가 0이 되어야 돼. 전위가 여기가 0이 되려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위를 내려주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2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 10V. 그지? 그러니까 이 저항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전위를 낮춰주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V를 내려준 거야. 내려줬더니 여기가 얼마가 된 거야? 0이 됐다는 얘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쪽에 지금 내려가기 전에 이쪽에 전위가 얼마였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여기가 지금 현재 10V의 전위를 갖고 있는 지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전류가 여기로 쭉 내려가서 2A가 일로 내려가면서 얘를 거치면서 10V가 낮아지면서 여기서 0이 되는 거거든 지금.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10V에 있는 이 지점이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10V가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몇 암페어가 흘러가? 1A가 흘러가는데 저항이 25ohm이야. 그럼 몇 볼트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20V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10V였는데 20V가 낮아지면 얼마야? 그렇지. 여기 이 지점은 지금 마이너스 10V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냐 이거?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네. 되냐 이거? 이런 식으로 전위 계산을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전위가 0이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전류가 2A. 여기는 지금 2A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상태고 15ohm이야. 그러면은 20V. 여기는 20V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는 10V가 다시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20V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다시 한 바퀴 순환하면서 20V를 올리면서 어떻게 돼버려? 전위가 0이 되는 거야 여기는. 자, 이해가 되냐 이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도 회로에서도 순환하는 회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기서도 전위가 이런 식의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끔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해되냐 안 되냐 이거? 되냐? 이런 전위 관계가 좀 있어 전기 회로에서는. 이거 뭐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문제 답은 마이너스 10V가 답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답은. 뭔 말인지 알겠냐? 적당히. 근데 이런 식의 계산을 사실 입시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계산, 전위 계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그냥 지금 안다고 해도 입시에다가 써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또 휘발해서 사라져요. 잘 안 써먹다고.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23번이랑 24번 이거 꼭 풀어봐야 돼요. 23번이랑 24번 이 정도 회로는 너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못해도 23번, 24번 다 23번, 24번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23번 풀어본 사람. 숙제가 내렸는데 1번밖에 안 풀었어? 해봤냐? 해보긴 했는데 이번에 BDS의 분량이 잘 그러면 모르겠어.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 풀어본 사람 풀어봐. 풀어봤어? 다 풀었어 이거? 맞았냐? 해답지인가 이거 뒤에 있지 그지? 해답지로 해가지고 채점까지 해서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틀린 사람들이 이거 좀 잘 좀 봐줘야 돼. 이거 하나만 알면 금방 하거든요. 요령이 없어갖고 아마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6옴이고 지금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AC 간에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등가회로를 보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그냥 어떻게 돼 있어? 저항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렵냐 안 어렵냐 이거는? 하나도 어려운 구조가 아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냥 6옴짜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합성 저항이 2옴 나옵니다. 2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전체 저항의 크기가 2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전류의 색이라든지 12A 나오잖아. 아니 12A 나오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12A가 각각 4A, 4A, 4A로 나눠져서 흘리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아니야. 근데 이제 2번 BD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 만약 이번에는 AC가 아니라 BD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인 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전이에 대한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한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얘가 3옴이고 얘가 3옴이면 이쪽으로 전류가 가다가 양쪽으로 각각 얼마씩 나눠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돼. 얼마큼씩 나눠지겠어? 1대1. 어? 얘가 3옴이고 얘도 3옴이니까 1대1로 같은 양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IR이 전위를 갖다가 나타내는 공식인데, 그치?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와 3을 곱하면 이 저항이 강화시키는 전압의 크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IR하고 IR 크기가 똑같잖아.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전위가 같다는 뜻입니다. 전위가 같다 버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까? 안 흘러버리거든 이거. 그러니까 얘가 없는 회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BD를 연결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런 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휘트스톤 브릿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선생님? 그럴 수 있는데 그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같으면 휘트스톤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3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등전이야.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볼 수 있어 이 문제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위에 6옴 아래 6옴이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얼마가 돼? 6옴이니까 3옴이 돼버리 전체 저항이.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 아주 쉽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알아두고 있냐면 AC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랬는데 AC에는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지? 2번의 답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번은 답을 써줄 때 전체 저항은 3옴, 그 다음에 AC 간에 흐르는 전류는 0, 그 다음에 어디 흐르는 거야? 또 세 번째가 AD 간에 흐르는 것은 이제 그 각각 이제 아까 그 전체가 얼마냐? 3, 4, 12니까 그 4A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니다, 4A가 아니라 8A, 아니 얼마야? 8A 맞아? 8A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지니까 4A씩, 그치? 이렇게 써주면 2번 답이 되는 거지. 이런 거 같아. 이해되냐 이거? 다시 해줘.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이거 괜찮아요. 다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디를 연결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AB 간을 연결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여기 이제 살아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회로 딱 보이냐 눈에?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면 뭐 해줘야 돼? 등가위로 그려버리면 되지, 그지?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그릴 때 한 번에 잘 못 알아볼 것 같으면은 등가위로 그려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회로로 좀 바꿔보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바꾸는 방법은 전류의 흐름길로 보면서 그리면 되거든. 자,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들어갔더니 몇 가위로 나누죠? 이게 3개로 나눠지지, 그지? 그러면은 나도 갔다가 3개로 나눠지게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씩 가, 하나씩.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하나씩 가서 3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그려. 3옴. 그 다음에 또 쭉 가.
또 3은 또 있네. 또 3은 하나 더 그려. 그러게 가다가 교차점이지 이런데, 그지? 이런데 나오면 잠깐 멈춰. 안 갔던 데가 이번에 두 번째 거 여기 가장 말이야.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유검이 있어. 가서 유검자리 하나 그리고 3은 유검자리고 가다가 아까 교차점 얘랑 만나야 된단 말이야. 나도 만나게끔 그려. 그리고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 옆에 3음짜리가 있으니까 3음짜리 하나 더 그리시고 또 교차점이 나오지, 그지? 교차점 나오면 아까 안 갔던데 세 번째 가는데 저기에도 또 역시 3음이 하나 더 있네. 그리고 만나니까 나도 이거 만나게끔 하고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얘가 3음. 이 해로야. 근데 조금 어색하지, 그지? 조금 어색한데 여기 있는 이 지점은 이 사이에 지금 저항이 하나도 없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모두 등전이란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예쁘게 다시 만들어줘도 돼. 전선만 이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은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이걸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좀 더 예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회로야, 이 회로. 이거 얼마든지 분석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아까 이 지점이 A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쪽 A가 있고 여기가 B 지점이 어디냐? 여기가 B 지점인 것 같은데, 그지? 맞지? 여기가 B 지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점까지 다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조항 구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합성조항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6하고 6이니까 이거 3되지, 그지? 3이고 옆에 3 붙어 있으니까 6이지, 그지? 6옴하고 3옴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옴 나옵니다. 2옴, 그죠? 그래 안 그래? 전체 조항이 이제 2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24V 거니까 전류는 얼마가 들어가 여기에? 12A가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맞지? 12A가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AC에 흐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거니까 AC면 여기서 여기 흐르는 전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돼? 여기서는 지금 6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얼마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 3옴이고 요거 3옴이고 여기 6이고 여기 3옴이니까 1대 2니까 저항의 크기가, 그지? 그러면 전체 12옴 중에 12A 중에 몇 암페어가 들어가냐 이쪽으로? 4A가 이리로 가네. 4A, 8A 밑으로 8A 들어가죠. 이쪽에 8A가 그리고 이쪽 이름은 4A 이렇게 들어가고 4A가 지금 AC면은 1로 가는 거네. 1로 그지? 그래 안 그래? 1로가 AC잖아 지금. 6옴짜리로 지나가는 게 AC니까, 그지? 2A지. 여기는 2옴에 2A. 그 다음에 또 뭐 구해야 되냐면은 AD 흐르는 거니까 AD면 여기 A고 D는 어디냐? 여기가 D란 말이야. 여기도 얼마 흘러? 이쪽으로도 2A 흐르지, 그지? 똑같이 66이니까, 그지? 여기도 이쪽으로 2A 흐르니까 2A. 답은 2옴에 2A, 2A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 해로긴 한데 되게 여러 가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풀어볼 만해. 한 번쯤 됐지, 그지? 이렇게 해서 요거 그렇게 풀었다. 손 들어봐. 오케이, 너는 해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오늘 좀 더 풀어봐요. 알겠지? 듣기만 해가지고 잘 안 돼. 풀어봐야 돼. 24번 한번 풀어볼래? 24번?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24번. 너 풀었냐 24번? 아, 풀었냐 벌써? 다른 사람들 풀어왔어. 아, 풀어왔냐? 24번 풀렸어? 그럼 얼마 나오냐 24번? 아직 안 풀었냐? 한번 해보자. 24번 안 한 사람들 해보고 있는데 넌 얼마 나오냐? 이게 맞나? 시간표 나도 답이 모르겠다. 맞네요. 잘했어. 풀어볼래? 너도 풀었냐 이거? 나왔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아직 안 푸는 사람 빨리 풀어봐. 내가 왜 풀어보라고 그러는지 알겠지.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지금 빠르지 못해서. 눈치 빠르지 못해? 아니 내가 풀어보라고 막 하는 건 뻔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왜 직접 할 수 있어야만 시험에 나와도 풀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해보라 그러는 거라니까.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이 풀어주겠지. 기다리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풀어보라고 막 바득바득 하는 건 뻔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풀어봐서 틀린 사람이 있으면 그 틀린 것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뭐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 학생들 항상 보면 그렇게 어려운 회로도 아닌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1번 얼마 나오냐? 10암페어. 10A. 그지? 그래 안 그래? 1번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어. 왜 S1하고 S2 연료가 있어버리면은 이쪽으로 전류 들어가서 세로에서 전류 흐를 수 있어 없어? 이거 어차피 가봤자 길이 없잖아 지금. 그지? 이쪽으로 갈 만한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류는 이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양쪽으로만 흘러가게 되고, 그때 등가회로를 그려보면 어떤 회로야? 그 위쪽으로 12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2짜리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12짜리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냥 단순한 병렬 회로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12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니까 전체 저항 구해가지고 몇 볼트 걸어놨대? 이쪽에다가 80볼트 걸어놨으니까 R분의 V로 해가지고 전류값 구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2번과 같은 경우는 S1을 이렇게 닫은 거거든. 연결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왔었냐? 이거 15A.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까 있는 이 회로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가운데로도 이제 전류가 흐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가운데로도 흐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회로하고 이쪽으로 가는 회로하고 이쪽으로 가는 회로하고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회로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냐면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두 개 거쳐서 하나 거친 거하고 만나는 회로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60짜리 두 개하고 60짜리 하나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거든 이거. 그래서 이거 전체 저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등가회로 그려보면. 윤우야, 맞냐? 네. 딱 이 회로 아니냐 지금? 똑같이 그렸는데. 똑같이 그렸는데 틀렸어? 네. 그 산수가 안 돼서 그래. 그래 안 그래? 계산 실수한 거지 뭐. 이거 전체 저항 구하면 얼마냐 이거? 구한 사람 빨리 얘기해봐. 전체 저항 구하면 얼마 나와? RTOT 얼마 나오니? 안 구했어? 3분의 8. 3분의 8. 그래 3분의 8은 나올 거다 이거. 근데 여기다 몇 볼트 걸었다 그랬냐면 40볼트 걸었다 그랬으니까. 그지? R분의 V 하면은 I 값은 15A.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라이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TOT 토탈이죠. 어? 저 TOT 토탈이죠. 토탈. 전체 저항. 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너무 더럽다 이거. 나왔냐 이거? 혹시? 원 사람 있나? 그 아닌 것 같은데. 어? 그 저항 중간 이거 값이 9분의 1350이 나오거든요. 이게 풀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르게 그러니까 풀다가 보면은 대부분 이 영작교나 경기형 문제들 보면은 문제 값이 되게 더럽게 나와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아? 값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끔 하는 좀 뭐랄까 함정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값이 굉장히 좀 더러운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설명해줘 아니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넘어가 그냥 하지마. 25번은 막 역전압까지 걸려있고 막 키르이프까지 알아야 되고 막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버스펙 넘어갑시다. 물리 원 배운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하지만 26번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전구의 밝기 구하는 문제는요 항상 단골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몇 학년 과정에 나와 있어. 전구의 밝기 구하는 게 3학년 과정. 거기에 전기 에너지 파트에서 전구의 밝기 비교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전력 문제. 전력에 대한 거 내가 이론 해줬냐 안 해줬냐? 안 해줬냐? 그럼 해줘야지. 그지?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근데 전력은 중3 때 배워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일단 중3 때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가나요? 알겠죠? 전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가 누가 흐르는 거야? 전하가 흐르는 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근데 전하들은 예전에 누가 흐르는 건지 몰랐지만 지금은 전자들이 흘러간다는 사실은 다 알죠. 전자도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걔네들이 흐를 때는 또 속도도 가지게 됩니다. 너희들 전자의 흐름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 어? 겁나 느려요. 겁나 느려? 어느 정도야? 겁나 느리다는 게 되지. MBT 전기 흐름을 보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요. 그래 그래. 소리 미니까 서로 미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실제 전하의 흐름의 속도는 엄청 빠른 것 같지만 사람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사실 사람 걸어다니는 이 정도의 속도도 전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거든 실제로. 그치? 크기에 비하면. 이렇게 가는 엄청나게 그 자그맣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람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의 속도를 가지려면 꽤나 빠른 큰 에너지가 좀 필요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그 실제 이 전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강원도에 있는 그 발전소에서 서울권까지 전기를 갖다가 보내는데 얼마의 속도로 얼마만큼의 효과의 속도로 지금 전달될까라고 한다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강원도에 있는 터널과 여기 서울 쪽에 있는 터널을 이렇게 쭉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윤으로 예를 들면 윤을 갖다 여기서 쫙 일렬 종대로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 윤우와 서울 쪽에 있는 윤우가 이렇게 쫙 빈틈없이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이 강원도에 있는 윤우를 팍 밀어버리면요 서울 쪽에 있는 윤우가 순식간에 튀어나온다 여기서. 그 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에라핑 그 앞에 있는 두 미니까. 그러니까 이 힘의 전달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물론 빛의 속도까지는 아닙니다. 도미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빛의 전기의 어떤 이렇게 전달에 대한 그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상당히 느린 속도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 전기라고 하는 것도 입자들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입자들이 어떤 에너지 차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근데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수치화하고 있냐면 일단 전하의 양이 많으면 이 에너지의 크기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위의 크기가 크다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1초 동안 흐르는 양보다는 2초, 3초, 10초, 1분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입자들이 더 많은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입자들의 각각의 입자들의 그 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에 비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세 개의 물리량의 곱으로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산술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 입자들의 그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렇게 구해도 되긴 하지. 근데 그 입자의 질량이 너무 작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걸 수치화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산에 대한 어떤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해, 그 공식 자체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다. 선생님, 입자들의 질량이 엄청 작으면 입자 하나하나 가지게 되는 에너지도 엄청 작은 거 아니에요? 그치, 엄청 작지. 근데 1A가 예전에 몇 개라 그랬어 이거? 1A가 몇 개의 입자라 그랬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대략 625경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하나하나는 되게 작은 에너지이지만 625경 정도가 모이면 꽤나 의미 있는 에너지로 환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하고 전구의 밝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얘네들의 속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입자들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진 만큼 뭐로 환산되는 거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이거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냥 배우지 마시고 이걸 산술화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단순히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고 전력은 이렇게 구하고 그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전구의 밝기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전기 에너지가 크다고 해가지고 전구의 밝기가 크게 밝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로에 그 전하들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해. 전체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근데 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거기서 발생되는 즉 전구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냐 이거? 즉 이렇게 구해지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위 줄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공급되는 회로에 예를 들어서 회로를 만들어 놓고 이 건전지가 V라고 하는 전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가 R이고 알겠죠? 그로 인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전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건전지가 갖고 있는 V 그리고 그때 흐르는 이 전하의 양인 I 그리고 그때 초식에 놓고 얼만큼 흘려줬느냐 그때 시간 T 이 세 개의 곱으로 이 회로에 전기 에너지를 구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회로의 전체 전기 즉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를 갖다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IVT가 이해되냐?
그러니까 IVT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 그 공급된 전기 에너지만큼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급된 에너지만큼. 어? 전하가 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전구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전구에서 발생되는 여기서 뭐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라 또는 전구의 밝기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 공식은 될까 안 될까? 이 공식으로는 안 돼. 이 공식은 이 회로에 공급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줘야만 얘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 그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야만 밝기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너무 어렵냐? 즉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공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공식으로 다시 재바꿔줘야만 전구의 밝기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왜냐면 학생들이 의미도 모르고 공식 막 사용하더라고. IVT 또 뭐 소비되는 전기를 전구의 밝기는 이걸로 구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공식만 외우고 막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조금만 꽈버리면 문제 못 풉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 얘가 뭐 밝기 비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양을 내가 스스로 산수를 해서 풀어야 될까를 사고력을 발휘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셔서 풀어주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막 공식에다 막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응?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공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저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지. 그치? 이게 뭔 뜻이야? 전압을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전기를 다른 에너지. 다른 에너지. 그렇지. 전위를 바꿔 낮춰준다는 얘기 자체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뜻이고 역전압을 걸어가지고 에너지를 상쇄시킨다는 뜻이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항에서 일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저항에서.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뭐에 대한 공식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R에 대한 공식으로 다시 재편성해주면 그게 여기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대신 R분의 V로 대체해서 넣어주라고. 왜냐면 이 R이 들어가는 순간 이 R에 의해서 발생되는 강화된 전압에 의한 그 소비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또는 V 대신 IR을 대체해서 집어넣어줘가지고 공식을 바꿔줘야 돼. 응? 즉, 이 공식을 다시 쓰면 E는 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I 제곱의 RT 또는 R분의 V 제곱 T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전체 공급된 에너지에서 얘가 소비된 에너지가 많은 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크기가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전구 같은 경우는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만큼 밝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관계를 잘 알아두시라고. 공식을 세 가지를 알려줘. IVT, I제곱의 RT, R분의 V제곱 T.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 그냥 싹 다 같다 그럴 거야. 그냥. 이 세 개의 공식은 모두 같은 공식이다라고 하면서 알려줄 거야. 맞는 말이긴 한데 의미적으로 다르다고. 의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공식은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 공식 써요. 그리고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즉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야. 즉 이게 여기 있는 이 i제곱의 rt하고 여기 있는 i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i는 전체 전류야. 전체 전류.
여기 있는 전압은 전체 전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의 I는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거야.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V는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그리고 이 R의 크기가 뭐야? 바로 그 저항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의 저항의 크기.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라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로도 똑같이 전체 저항에서 발생되는 소비 전력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 구할 수 있어. 그 의미로 구한다. 그 의미로 구한다. 그러니까 얘가 100만큼을 공급해주면 나머지 얘가 100만큼 낮춰줘야 돼. 어차피.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막 무수히 많은 저항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얘가 100만큼 높이면 얘가 50, 얘가 20, 얘가 30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을 낮춰주는 거거든. 이해되냐 이거? 그래서 요걸로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전체 저항에 흐르는 전체 전류 그리고 이 전체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걸 곱하면은 전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도 구할 수 있긴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곧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하고 같아야 돼. 자, 그거 이해되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서 26번을 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의 소망이고 모르겠으면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세요. 모르겠으면. 근데 이거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고 근데 전기 에너지로는 뭐가 비교가 안 되냐면 단위 시간당 같은 시간 동안에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어떠한 부분을 비교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따로 써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써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뭔가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비교를 할 때 그때 그 비교 기준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래서 전체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눠버린 게 전력이라고 그러냐면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무조건 크다고 해가지고 저 발전기나 아니면 저 전자제품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큰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 시간당 공급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비교하는 개념이 전력이야. 그래서 전체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버린다?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이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분의 IVT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치? 그래서 T가 약분 처리되면서 뭐만 남냐면 IV만 남는데 이것이 바로 전력 공식이야. 전력. 그러면 아까 이 논리로 따지면 이 IV는 공급 전력에 어울릴까? 소비 전력에 어울릴까? 공급 전력이 좀 어울리는 공식이야. 일반적으로 이게 공급 전력.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서 그 건전지가 이 회로에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IV를 구하면 된다고. IV. 이때 I는 전체 전류. 그지? 이 V는 전체 전압.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부를 이용하면은 여기 공급된 이 전지가 이 회로에다가 공급되는 전체 그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뭘로 바꿔주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바꿔주면 I 대신 R분의 V, V 대신 IR을 대체해서 집어넣어가지고 P 소비 전력은 I 제곱의 R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대체해서 써준다는 거지. 이 공식이 바로 뭐야? 단위 시간당 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게.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냥 아까 공식에다가 T만 안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T만 안 곱하면. 즉 아까처럼 개별적인 저항의 크기를 이용하면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지? 그 저항의 곱으로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저항이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전구 같은 경우는 아주 밝은 어떤 게 가장 밝게 빛나는지 어떤 게 가장
어둡게 빛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i제곱의 r 또는 r분의 v제곱 이 공식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줄 퍼 세컨드 또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표시합니다. 시와트 무슨 뜻이야? 초당 초당 10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 오케이? 시와트. 선생님 소비 전력 말고 공급 전력도 있어요? 또 있지. 근데 이제 용도가 다르지, 그지? 용도가 다르다고. 공급 전력은 누가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발전기나 건전지들이 공급 전력에 대한 어떤 수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대부분 뭘 의미하는 거야?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별해서 잘 쓰시라고요. 제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쓰지 마시고. 에? 네. 구별해서 못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글자 하나 차이로 막 문제 제시가 되거든. 너희들은 막 소비인지 공급인지 구별도 안 하고 막 쓴단 말이야. 전력 구해보라니까 막 전력 막 구하고, 그지? 있는데도 막 아무데나 막 전체적으로 막 다 이용해가지고 막 i제곱에 r 쓰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세세한 의미들을 하나씩 알면서 잘 비교 분석해가면서 문제를 접근시켜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틀릴 수가 있어. 잘 풀어놓고 다 틀리거든. 학생들 보면 잘 풀어놓고. 왜 그러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공식에다 때려 박아서 그래요. 공식에다. 자, 26번은 가장 밝은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전압은 가장 밝은 거 구하려면은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봤을 때 전압이 크면, 그지? 그래 안 그래? 전압이 크면 소비 전력도 큰 것 같아. 또 어떤 거예요? 또 전류, 그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전류가 또 크면, 그지? 그래 안 그래? 역시 또 소비 전력이 큰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건데, 어떤 게 그러면 가장 밝은 회로일까라고 한다면 볼 것도 없이 A입니다. A. 네. A다. 왜냐면 전류로 이거 비교하기 쉽냐 어렵냐?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 두 가지가 있어. i제곱의 r이라고 하는 공식하고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공식 두 가지를 쓰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또는 궁극적으로 IV도 쓸 수 있지만 이거 쓰는 공식은 거의 없어요. 이거 쓰는 공식은 거의 없어요. 소비 전력 구하는데 IV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지? 이 두 가지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돼. 이걸로 구하는 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로 구하는 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I 값 알 수 있어 없어? I 값을 비교해서 구별하기보다는 뭐가 더 편해? 모두 다 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로 비교를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놈은 이걸로 비교하고 어떤 놈은 이걸로 비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비교를 하려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요 놈으로 비교를 할 거면 요 놈으로 다 비교하고, 요 놈으로 비교할 거면 요 놈으로 다 비교를 하고. 근데 이제 전류값은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전류값으로 구하기는 애매하다. 그럴 때는 요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A 같은 경우는 두 전구에 모두 얼마 걸려? 2V가 걸리지. 2V가. 그지? 그래 안 그래? B 같은 경우는 VVC 걸리고, 그지? C 같은 경우는 역시 VVC 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Vc 걸리지, 그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전압의 크기가 각각의 전구에게 얼마씩 걸릴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아, 이걸로 비교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다음에 28번 한번 풀어봐요.
자, 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너희들. 시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겠지. 자, 나왔을 것 같아. 자, A 전구에는 몇 볼트 걸리냐? 6볼트 걸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전류의 세기하고 저항의 크기를 곱해주면 강화된 전압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6볼트. B에는요? 그럼 볼 것도 없이 4볼트겠지, 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CD에는 각각 2볼트씩, 그지? 그래, 안 그래? 각각 2볼트씩 걸리게 될 거다. 그럼 전류도 다 구했겠네요. A에는 0.3A, 그지? 네. B에는 0.2A, C에는 0.1A. 어떤 게 가장 맑을까? 그것도 없이 A가 가장 밝게 빛나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요. 자, 불필요하냐? 필요 없죠, 그죠? 이 정도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시다. 이번에 이제 전기회로는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거는 안 푸실 거세요. 제일 마지막 거는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오늘 안 해도 돼요. 29번. 어? 29번. 29번인가 그게? 30번. 30번은 안 해도 돼. 나 예전에 한번 S지반 때문에 하나 넣어놨던 문제니까 안 해도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자기장으로 갑니다. 자기장으로. 자, 여기는 이론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장은 중학교 때도 나오긴 하지만 고등 이론하고 또 중등 이론은 조금 좀 괴리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중등 때 안 배웠던 거 고등에서 뭐가 있는지만 좀 언급하고 갈게요. 그래야 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정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별거 없어, 그지? 그냥 그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근데 이런 자기장이 눈에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모식화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장을 이렇게 보이는, 만약 진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력선이 뭐야? 화살표, 그지? 그래 안 그래? 자기력선은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자석 주변에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거 해? 봤어 못 봤어? 봤지, 그지? 응. 근데 이게 그냥 막 화살표를 막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더란 말이지.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가게끔 표시해? 그렇지. N극에서 나와서, 그지? 그래 안 그래? S극으로 들어가게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 그리는 방법은 틀렸어. 왜냐하면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반드시 패곡선을 이루게끔 그리게 돼 있거든.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끊어지게 그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다는 얘기는 자기력선을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 라고 한다면 이유 없어요. 편해서가 아니라 나침반의 자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침반의 자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배를, 범선 같은 거 있잖아. 그 바람으로 막 배 운전할 때, 그지? 그때 그 당시에
그 항해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나침반이었어요. 나침반. 이 자침을 기준으로 그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자기장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고 되게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방향을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역시 이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그때 지구 자기장이 어디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 자기장의 어떤 기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침의 즉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형성식 이렇게 기준으로 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제 자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의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 빨간색에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정했어.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갑다 하면 돼. 알겠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만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이쪽 방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자기장의 색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력선의 수를 직접 세어가면서 그 세기를 비교하거나 그지? 그래 안 그래? 또는 자기력선의 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산수화하려고 했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석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몇 개의 클립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산수화하려고 했단 말이야, 중학교 과정 때는. 근데 고등과정 때는 이걸 애초에 산수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이런 자기장의 세기를 직접 표현 가능하게끔 수치화해서 표현 가능하게끔 비교 가능하게끔 새로운 물리량을 제시가 되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이 바로 자기 손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야. 자기 손속. 들어본 사람? 자기 손속. 들어본 사람? 물리 원수 한 사람 당연히 들어봤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기 손속. 문자로 어떻게 쓰냐? 문자 어떻게 써? 이렇게 쓰고 뭐라고 불러? 파이라고 부르지, 그지? 파이라고 불러. 이 자기 손속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과 수직인 의미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말로 하니까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미지로 보여주면 자기장은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지? 그냥 그래.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을 선생님 표현을 해본다고 가정하자면 이때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표현할 때는 B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 자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어떠한 임의의 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의 크기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임의의 면적이 있고 그때 그 면적의 크기를 S라고 했을 때 그 S라고 하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지금 몇 개가 통과하고 있어? 4개.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웨버라고 얘기합니다. 4웨버. 자기 손속은 웨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단위를 좀 써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의미가 자기 손속이야. 어떠한 자기장과 수직합니다. 수직한 방향으로 어떠한 면적의 크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면적이 존재하고 그 면적을 몇 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느냐, 그러한 의미로 새로운 물리량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최대한 자기장의 어떤 색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5번째, 자기 선속의 밀도라고 해서 이런 자기장의 세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물량을 또 제시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우리는 자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기장의 세기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문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문자 B로 표시해가지고
물리량을 이제 새롭게 도입시키는데 이 녀석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야. 자기 손속을 면적으로 비교해서 비교해보면 자기 장과 수직인 임의의 단면적이 아니라 1제곱미터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력선의 총수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 파이라고 하는 요 놈을 뭘로 나눠버린 개념이냐면 면적 S로 나눠버린 개념이에요. 면적 S로. 그럼 S로 나눠버린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 그지? 1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 면적을 몇 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게 되느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거지. 저쪽에 있는 자기장 영역과 이쪽에 있는 자기장 영역 어디가 센지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같은 면적을 놓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비교해야만 이게 좀 더 정확한 비교인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식의 어떤 물리량을 만들어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걸 자밀 또는 자기 손속의 밀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자가 어떻게 쓰냐면 B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는 S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단위는 뭘 쓰냐면요, 얘는요 특이한 단위를 쓰는데 이렇게 써서 뭐라고 부르냐면 테슬라라고 부릅니다. 테슬라. 4테슬라 무슨 뜻이야? 1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 면적을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는 거다? 4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자기 손속도 표현이 가능해, 그지? 파이는 B, S.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다음에 그 세기에다가 면적 S를 곱해버리면 그 임의의 면적 S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단위는 뭐 쓴다고?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고. 특이하지, 그죠? 웨버, 테슬라. 웨버, 테슬라. 아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어색할 거야, 이거. 그지? 근데 이제 이 물리량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설명이 안 되기가 되더라고요. 이 자기장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 아예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물리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진짜. 이 두 개의 물리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자기장이 어디에도 형성되냐면 옛날에는 자석 주변에만 이런 게 발생되는 줄 알았어. 자석 주변에만.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전기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변에도 자석과도 매우 유사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발견하거든. 이게 얼마 안 돼. 이게 최근에서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야, 이게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기학이랑 자기학이 따로 있었어, 애초에. 이거 누가 하나로 통합할게요? 응? 누구? 패러데이? 맥스웰?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걸 이 두 개의 학문을 통폐합시킨 사람이 사실은 물론 그러한 움직임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관여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체 그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힘들, 그지? 4개의 힘이 있잖아, 그지? 강행력, 약행력, 전자기력, 중력. 이 4개의 힘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대통일장 이론으로 그거 하나의 한 컷한 힘으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하신 건 2개만 통합을 했습니다. 전기학, 전기력과 자기력. 저 살아있을 때 애초에 다 없어졌으면 애초에 그리고 전자기 중력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연관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못 밝혀내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다 별도의 힘입니다. 다만 전기력과 자기력은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이 될 만큼 관련이 깊은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덕분에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야. 원래는 전기학과 자기학이었고. 그래도 그분 덕분에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지? 그냥 그래. 통합해서 배우니까. 안 그러냐? 자, 그래서 5번째로 배울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야.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이거 배울 때 자기장. 자기장 언제 나오지? 2학년 때 나오나? 그때 너희들이 막 오름 나사의 법칙, 뭐 앙페르 법칙,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요런 거,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배우는 게 그때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은 그때 배운 거고, 고등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대한 베이스에서 하나씩 뭔가를 더 얹어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전기에 대한 자기장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알겠지? 설명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그 전기까지 안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아까 그 2회에서 제일 마지막 30번 빼고는 다 풀어봐. 30번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도 좀 예습 좀 해올래? 싫으냐? 하지 말까 그냥? 숙제도 많은데. 그냥 하지 마. 다음에 설명 듣고 그때 문제 풀어. 역학도 숙제 있었지? 역학은 풀어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에 아마 월요일 날에 KS반 걔네들이 아마 시험 볼 거고 너희들이 아마 화요일 날에 시험 문제부터 다 냈어요. 숙제를 해놓고 5월까지 배운 거에 한해서 시험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실 가는 사람은 독서실 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